여러분, 우리는 왜 직장 상사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될까요? 왜 누구보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큰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 모르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감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며 힘과 유혹, 그리고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생이라는 복잡한 게임에서 현명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통찰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배우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보다 빛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청년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상사에게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죠. 하지만 바로 그 순수한 열정이 때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젊고 아마도 상사보다 외모가 더 뛰어날 것이며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열심히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당신은 의도치 않게 상사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건드리게 됩니다. 저 젊은 친구가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면 어쩌지? 내 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눈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읽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 그것이 권력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처음 만나는 권력자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도 지위도 가졌기에 자존감이 높고 불안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큰 자아를 가졌고 그만큼 더 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자리가 합당한지, 사람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사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곧 상사의 성공으로 비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물론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만약 당신의 상사가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조용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체스 게임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섣부른 행동은 파멸을 부를 뿐입니다. 젊음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당장의 승진이나 연봉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배우고 사람을 관찰하며 권력이라는 게임의 본질을 천천히 깨우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리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이러한 권력의 역학은 비단 직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공간, 바로 부부관계나 연인관계 속에도 미묘한 힘의 균형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권력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위기에 처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젊은 남성들이 남자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거나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상대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누가 더 많은 힘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보살피며 사랑을 나누는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관계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을에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의 태도나 말이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관계에 부정적인 역학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 다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름이 서로에게 끌림을 만들고 관계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름이 차별이나 지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자기 자신, 우리 내면으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 기만의 대가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거짓말은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인간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에 가깝습니다. 분노, 사랑, 질투, 우울.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몸속의 화학 반응과 전기 신호로 인해 생겨나는 감각에 뇌가 이름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며칠 전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 씨앗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인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어두운 면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비합리성, 공격성,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특성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목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타적인 행동조차 사실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공격성이 있음을 인정할 때 그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식이 아닌 생산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즉 나르시시즘의 징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랜 관찰 끝에 발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빛과 미소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정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어딘가 텅 빈 듯한 영혼 없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당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의 미소에는 어딘가 악마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교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닙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는 듯한 차갑고 기묘한 미소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언제나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긍정적인 거짓말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와 같은 믿음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비현실적인 환상에 기반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지나친 현실 인식은 때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야라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욱 파괴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애, 즉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필수적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에너지를 예술이나 창작,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긍정적인 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유혹과 매력의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고의 유혹가들은 종종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매력적입니다. 꾸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환상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죠.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자연스러운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유혹의 가장 큰 적은 지루함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관계가 오래되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 관계의 긴장감과 설렘은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과거를 전부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고 탐험하고 싶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매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연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관계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생활 침해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관계의 신비감을 완전히 파괴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휴대폰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찜찜하고 미심쩍은 느낌이 들었다면 그 느낌은 대부분 옳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는 배우와 같습니다. 상사 앞에서, 연인 앞에서, 친구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나일까요? 어쩌면 진짜 나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의 일부일 뿐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추하고 파괴적인 것을 꼽으라면 저는 질투를 선택하겠습니다. 질투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내가 상대방보다 열등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저 사람은 오만해, 저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했을 거야 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질투심을 상대방의 문제로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정당화는 상대를 향한 끔찍한 파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벌에 쏘인 후유증으로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평생 수영과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며 신체적 건강을 자부했던 저는
하루아침에 제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왼쪽 몸의 힘이 사라졌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제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지식이 아닌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은 제게 살아있음, 그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 저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힘겹게 언덕을 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걷고 달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몸속에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저는 매 순간 살아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지를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평범하게 걷고 하늘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연약함을 끌어안으며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우리는 왜 직장 상사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될까요? 왜 누구보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큰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 모르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감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며 힘과 유혹, 그리고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생이라는 복잡한 게임에서 현명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통찰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배우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보다 빛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청년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상사에게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죠. 하지만 바로 그 순수한 열정이 때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젊고 아마도 상사보다 외모가 더 뛰어날 것이며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열심히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당신은 의도치 않게 상사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건드리게 됩니다. 저 젊은 친구가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면 어쩌지? 내 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눈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읽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 그것이 권력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처음 만나는 권력자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도 지위도 가졌기에 자존감이 높고 불안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큰 자아를 가졌고 그만큼 더 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자리가 합당한지, 사람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사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곧 상사의 성공으로 비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물론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만약 당신의 상사가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조용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체스 게임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섣부른 행동은 파멸을 부를 뿐입니다. 젊음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당장의 승진이나 연봉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배우고 사람을 관찰하며 권력이라는 게임의 본질을 천천히 깨우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리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이러한 권력의 역학은 비단 직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공간, 바로 부부관계나 연인관계 속에도 미묘한 힘의 균형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권력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위기에 처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젊은 남성들이 남자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거나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상대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누가 더 많은 힘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보살피며 사랑을 나누는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관계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을에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의 태도나 말이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관계에 부정적인 역학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 다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름이 서로에게 끌림을 만들고 관계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름이 차별이나 지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자기 자신, 우리 내면으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 기만의 대가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거짓말은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인간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에 가깝습니다. 분노, 사랑, 질투, 우울.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몸속의 화학 반응과 전기 신호로 인해 생겨나는 감각에 뇌가 이름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며칠 전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 씨앗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인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어두운 면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비합리성, 공격성,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특성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목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타적인 행동조차 사실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공격성이 있음을 인정할 때
그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식이 아닌 생산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즉 나르시시즘의 징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랜 관찰 끝에 발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빛과 미소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정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어딘가 텅 빈 듯한 영혼 없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당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의 미소에는 어딘가 악마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교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닙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는 듯한 차갑고 기묘한 미소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언제나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긍정적인 거짓말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와 같은 믿음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비현실적인 환상에 기반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지나친 현실 인식은 때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야라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욱 파괴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애, 즉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필수적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에너지를 예술이나 창작,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긍정적인 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유혹과 매력의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고의 유혹가들은 종종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매력적입니다. 꾸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환상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죠.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자연스러운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유혹의 가장 큰 적은 지루함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관계가 오래되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 관계의 긴장감과 설렘은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과거를 전부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고 탐험하고 싶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매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연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관계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생활 침해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관계의 신비감을 완전히 파괴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휴대폰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찜찜하고 미심쩍은 느낌이 들었다면 그 느낌은 대부분 옳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는 배우와 같습니다. 상사 앞에서, 연인 앞에서, 친구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나일까요? 어쩌면 진짜 나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의 일부일 뿐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추하고 파괴적인 것을 꼽으라면 저는 질투를 선택하겠습니다. 질투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내가 상대방보다 열등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저 사람은 오만해, 저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했을 거야 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질투심을 상대방의 문제로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정당화는 상대를 향한 끔찍한 파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벌에 쏘인 후유증으로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평생 수영과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며 신체적 건강을 자부했던 저는 하루아침에 제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왼쪽 몸의 힘이 사라졌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제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지식이 아닌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은 제게 살아있음, 그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 저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힘겹게 언덕을 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걷고 달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몸속에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저는 매 순간 살아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지를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평범하게 걷고 하늘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연약함을 끌어안으며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우리는 왜 직장 상사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될까요? 왜 누구보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큰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 모르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감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며 힘과 유혹, 그리고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생이라는 복잡한 게임에서 현명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통찰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배우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보다 빛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청년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상사에게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죠. 하지만 바로 그 순수한 열정이 때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젊고 아마도 상사보다 외모가 더 뛰어날 것이며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열심히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당신은 의도치 않게 상사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건드리게 됩니다.
저 젊은 친구가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면 어쩌지? 내 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눈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읽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 그것이 권력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처음 만나는 권력자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도 지위도 가졌기에 자존감이 높고 불안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큰 자아를 가졌고 그만큼 더 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자리가 합당한지, 사람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사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곧 상사의 성공으로 비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물론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만약 당신의 상사가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조용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체스 게임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섣부른 행동은 파멸을 부를 뿐입니다. 젊음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당장의 승진이나 연봉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배우고 사람을 관찰하며 권력이라는 게임의 본질을 천천히 깨우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리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이러한 권력의 역학은 비단 직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공간, 바로 부부관계나 연인 관계 속에도 미묘한 힘의 균형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권력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위기에 처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젊은 남성들이 남자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거나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상대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누가 더 많은 힘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보살피며 사랑을 나누는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관계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을에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의 태도나 말이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관계에 부정적인 역학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 다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름이 서로에게 끌림을 만들고 관계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름이 차별이나 지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자기 자신, 우리 내면으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 기만의 대가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거짓말은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인간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에 가깝습니다. 분노, 사랑,
질투, 우울.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몸속의 화학 반응과 전기 신호로 인해 생겨나는 감각에 뇌가 이름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며칠 전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 씨앗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인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어두운 면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비합리성, 공격성,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특성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목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타적인 행동조차 사실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공격성이 있음을 인정할 때 그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식이 아닌 생산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즉 나르시시즘의 징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랜 관찰 끝에 발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빛과 미소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정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어딘가 텅 빈 듯한 영혼 없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당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의 미소에는 어딘가 악마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교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닙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는 듯한 차갑고 기묘한 미소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언제나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긍정적인 거짓말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와 같은 믿음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비현실적인 환상에 기반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지나친 현실 인식은 때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야라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욱 파괴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의, 즉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필수적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에너지를 예술이나 창작,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긍정적인 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유혹과 매력의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고의 유혹가들은 종종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매력적입니다. 꾸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환상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죠.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자연스러운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유혹의 가장 큰 적은 지루함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관계가 오래되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 관계의 긴장감과 설렘은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과거를 전부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고 탐험하고 싶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매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연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관계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생활 침해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관계의 신비감을 완전히 파괴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휴대폰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찜찜하고 미심쩍은 느낌이 들었다면 그 느낌은 대부분 옳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는 배우와 같습니다. 상사 앞에서, 연인 앞에서, 친구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나일까요? 어쩌면 진짜 나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의 일부일 뿐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추하고 파괴적인 것을 꼽으라면 저는 질투를 선택하겠습니다. 질투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내가 상대방보다 열등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저 사람은 오만해, 저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했을 거야 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질투심을 상대방의 문제로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정당화는 상대를 향한 끔찍한 파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벌에 쏘인 후유증으로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평생 수영과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며 신체적 건강을 자부했던 저는 하루아침에 제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왼쪽 몸에 힘이 사라졌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제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지식이 아닌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은 제게 살아있음, 그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 저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힘겹게 언덕을 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걷고 달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몸속에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저는 매 순간 살아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지를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평범하게 걷고 하늘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연약함을 끌어안으며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우리는 왜 직장 상사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될까요? 왜 누구보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큰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 모르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감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며 힘과 유혹, 그리고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생이라는 복잡한 게임에서 현명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통찰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배우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보다 빛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청년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상사에게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죠. 하지만 바로 그 순수한 열정이 때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젊고 아마도 상사보다 외모가 더 뛰어날 것이며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열심히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당신은 의도치 않게 상사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건드리게 됩니다. 저 젊은 친구가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면 어쩌지? 내 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눈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읽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 그것이 권력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처음 만나는 권력자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도 지위도 가졌기에 자존감이 높고 불안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큰 자아를 가졌고 그만큼 더 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자리가 합당한지, 사람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사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곧 상사의 성공으로 비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물론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만약 당신의 상사가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조용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체스 게임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섣부른 행동은 파멸을 부를 뿐입니다. 젊음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당장의 승진이나 연봉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배우고 사람을 관찰하며 권력이라는 게임의 본질을 천천히 깨우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리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이러한 권력의 역학은 비단 직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공간, 바로 부부관계나 연인관계 속에도 미묘한 힘의 균형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권력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위기에 처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젊은 남성들이 남자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거나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상대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누가 더 많은 힘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보살피며 사랑을 나누는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관계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을에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의 태도나 말이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관계에 부정적인 역학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 다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름이 서로에게 끌림을 만들고 관계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름이 차별이나 지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자기 자신, 우리 내면으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 기만의 대가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거짓말은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인간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에 가깝습니다. 분노, 사랑, 질투, 우울.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몸속의 화학 반응과 전기 신호로 인해 생겨나는 감각에 뇌가 이름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며칠 전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 씨앗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인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어두운 면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비합리성, 공격성,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특성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목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타적인 행동조차 사실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공격성이 있음을 인정할 때 그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식이 아닌 생산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즉 나르시시즘의 징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랜 관찰 끝에 발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빛과 미소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정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어딘가 텅 빈 듯한 영혼 없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당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의 미소에는 어딘가 악마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교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닙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는 듯한 차갑고 기묘한 미소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언제나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긍정적인 거짓말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와 같은 믿음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비현실적인 환상에 기반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믿음은 우리